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3년 전 대법원 판단과는 정반대의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정하는 투표가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당원 모바일 투표가 시작된 첫날부터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지만 후보들은 막판까지 비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의원 12명의 투기 의혹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현직 의원들의 의혹이 확인된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에서 오늘부터 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의혹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보복 협박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바다를 메워 논농사를 짓던 간척지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주변 농작물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파장이 큰 법원 판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냉각됐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3년 전 대법원 판결이 방아쇠가 됐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당했던 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1965년 정부 간 배상은 있었지만 이 개별 피해자들은 피해를 준 기업에 또 소송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을 냈는데 오늘 1심 판결은 소송 요건이 안 된다. 3년 전과 정반대였습니다. 유족들은 말문이 막힌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민곤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건 지난 2015년. 6년 만인 오늘 1심 법원은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지난 1965년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과 맺은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별 피해자들의 소송 권한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겁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한일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 없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울어야 하는지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갑자기 사흘 앞당긴 뒤 오늘 오전에야 이 사실을 알려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많은 방청객이 몰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겁니다. 전라남도 이런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어찌 여기로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게 그지없고요. 피해자와 유족들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86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재판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같은 내용의 소송인데 재판부마다 결과가 다르면 소송 당사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3년 전 이 대법원 13명의 판단이 11대 2로 갈렸는데 이 대법관 2명의 그 당시 소수 의견이 오늘 판결의 이유가 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건 3년 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이라도 원고들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의 결론은 3년 전 대법원 판단과 달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소송 권한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에 강제 집행할 경우 국가안보와 질서 유지를 해치는 권리 남용이라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에도 11대 2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오늘 재판부가 대법원의 다수가 아닌 소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피해자 측에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오늘 판결은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거칠 걸로 보입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에 소송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받아내려 할 경우 한일 청구권 협정 등 각종 조약과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유력 정당에서 30대 대표가 탄생할지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투표가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되는데요. 첫날 투표율이 2년 전 전당대회 전체 투표율을 넘어설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은 음모론, 망상, 모욕, 지라시, 뇌피셜, 온갖 자극적인 단어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32만 8천여 명의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모바일 ARS 투표를 진행합니다. 당원 투표 결과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7대3 비율로 합산돼 오는 11일 발표됩니다. 투표 첫날 전체 선거인단의 25.8%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9년 전당대회 전체 당원 투표율 25.4%를 하루 만에 넘어선 것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대표 후보 간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승민계인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당 대선 후보군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나경원 후보의 의혹 제기에 이 후보가 망상이라고 하면서 다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망상 운운하면서 이런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제가 정치 오래 했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거는 참 유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모욕적이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이거는 트집 잡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일상적으로 쓰는 과대망상이라는 단어가 그런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주호영 후보는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누구와는 특별히 친한 관계이고 누구와는 특별히 사이가 나쁜 관계인 사람이 당대표 돼서는 안 됩니다. 총선 실패하게 한 당대표 안 됩니다. 조경태, 홍문표 후보는 경험과 경륜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지도부 선출을 먼저 끝낸 민주당은 이 대선 레이스도 먼저 불붙는 모습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다음 주부터 줄줄이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행사 모습인데 유력 주자 중 한 명이 보이질 않죠. 경선 연기, 기본소득 논란, 갖가지 이슈에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포럼에 참석해 악수를 나눈 뒤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약속이나 한 듯 경선 일정 연기를 공개적으로 처음 꺼냈습니다. 국민의 관심 속에서 경선을 잘 치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이 어느 정도 접종이 되면 경선도 좀 더 활기차게 평소의 모습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내에 의견이 분분하다면 지도부가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것이 옳다. 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돕는 윤영찬 의원은 경선 시기뿐 아니라 경선 방식까지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경선 연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경선 연기론에 실익이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사 본인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도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협공에 나서자 이 지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기본소득이 확실한 경제 효과가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예비후보 등록에 맞춰 출마 선언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 오는 17일 우선 검토 중이고 이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출마 선언이 유력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출마 선언 방식보단 소극장을 활용하거나 온오프라인 병행 등 새로운 방식을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국민들 관심도 많고 본인 입당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주변에 개입하지 않겠다, 일절 언급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르면 다음 주 이 대변인 임명을 포함해 본인 대선 행보는 차근차근 준비 중입니다. 송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야권 대선 후보 다 만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선거 공작 네거티브 하겠다고.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후보들의 단골 언급 대상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되는 게 좋은 것이냐는 질문에 부적절한 개입으로 보일 수 있어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전했습니다. 새 대표가 선출된 뒤 국민의힘 입당 문제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라 어떤 후보와도 등지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논의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수차례 가질 걸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입당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르면 다음 주 캠프 대변인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철우 교수가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대선이 9개월 남았지만 이 당내 경선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남은 시간이 많지도 않죠. 현 시점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 실시된 5개 여론조사 결과를 정한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5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 양강 체제를 형성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각각 1승 1패를 주고받았고 세 곳에선 오차 범인의 접전입니다. 지난 5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전 총장이 35.7%로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10%포인트 앞섰는데요.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조사에선 이 지사가 28%의 지지를 얻어 20%를 받은 윤 전 총장보다 8%포인트 우세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포함해 세 곳에선 오차 범인의 접전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두 차례 양자 대결에선 윤석열 전 총장이 모두 우위를 보였습니다. 5일 실시된 가상 양자 대결에선 윤 전 총장은 과반이 넘는 52.1%의 지지를 받아 39.5%를 받은 이 지사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섰고요. 또 다른 양자 대결에서도 윤 전 총장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5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세 곳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고 두 곳에선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대선까지는 앞으로 9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증 국면이 본격화되면 지지율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포장지만 또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보수 대 진보, 1대1 구도가 될 경우 중도층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모닝, 굿모닝, 아침 인사인가요? 윤모닝입니다. 윤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군요. 네. 윤모닝은 뭔가요? 아침 인사하듯 여권 인사들이 윤 전 총장을 연일 공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 윤모닝 했는지 들어보시죠. 윤 총장께서 말씀하시는 법치는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마스크는 제대로 쓰고 다닙시다. 검찰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은 나라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 문건 사건은 이첩해야 합니다.
요즘 윤 전 총장이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여권 인사들의 견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정치권에서는 윤모닝 이전에 문모닝이 있었는데요. 동행컨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문모닝의 선도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면 과연 되겠느냐.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문모닝이다. 예, 아주 듣기 좋은 말씀이죠. 아주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두 번 뵙고 그 용서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회의 승낙을 하셨고. 문모닝에 이어 윤모닝의 끝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네. SNS에 워낙 많은 글을 쓰는데요. 이번엔 뭐가 좀 달랐습니까? 어제 SNS에 알립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딸이 2억 원짜리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돈다는데 2013년산 아반떼를 타고 있다며 야비하고 저열한 차들이 많다고 썼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나 보죠. 조 전 장관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관련 기사도 없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누가 조국 딸 무슨 차 모는지 물어봤습니까? 자기 딸이 벤츠 안 탄다고 스스로 나서서 공개하는 조국의 SNS, 참 기이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벤츠 이야기는 처음 듣지만 예전에 이건 있었죠. 조 전 장관 딸이 빨간 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요. 네,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은 강하게 부인했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이 해명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또 일각에서는 이 본인에게 유리한 해명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하루에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하는 글을 3개나 공유했습니다. 얼마 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을 때 조 전 장관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가 불과 1시간 뒤져 자신이 쓴 책 조국의 시간이 10만 부를 돌파했다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SNS를 얼마나 자주 할지는 개인의 자유지만 절제하는 모습도 가끔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에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설 예정인데요. 당분간은 조 전 장관 소식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이제 1, 2차를 합한 접종 건수가 1,0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는 60세 이상 국민과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백신 영향으로 올해 휴가철 분위기도 작년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여름휴가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설명합니다. 긴장된 얼굴로 기다리는 것도 잠시, 눈 깜짝할 사이 접종이 진행됩니다. 반대 들어갈게 따끔해요, 따끔. 상반기 고령층 접종의 마지막 연령층인 60세 이상에 대한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황차가 생겼다 그러면 외국도 또 가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담 없이 가죠. 가족들 이제 모이면은 이제 인원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식사도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은 20대 군장병에게는 화이자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네, 외출 외박도 있을 거고 특히 마스크 없는 축구나 운동 같은 구기 종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1차 접종 완료자는 840여만 명. 앞으로 2주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520여만 명, 화이자 백신 99만 명 등이 사전 예약돼 있어 정부는 상반기에 인구의 28%인 1,400만 명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도 11월보다 앞당겨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여름 휴가를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올 추석도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정부는 여름 휴가철 휴양지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휴가 기간을 6월 셋째 주부터 3개월로 늘리고
한 번에 구성원의 13%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휴가 분산을 요청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시도별로는 보시는 것처럼 전라남도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부터 전남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갑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 열 감지기로 체온을 재고 꼼꼼히 손소독을 합니다. 등교에 나선 학생들은 전교생 1,100명입니다. 오늘부터 나가는 학교 좋아하시죠? 코로나19로 지난해 3월부터 원격 수업과 부분 등교를 반복한 지 15개월 만에 전남 지역 800여 초, 중, 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 겁니다. 모든 학년이 등교하니 급식실도 분주해졌습니다. 2개 학년으로 나눠 급식이 이루어지는데 체온을 재고 난 뒤 밥을 먹습니다. 750명 전교생이 등교한 초등학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매일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아이들은 신이 납니다.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렇게 다시 전면 등교하니까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나겠다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더 좋아해요. 전남도 교육청의 전면 등교 결정에는 백신 접종률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남은 2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도움이 되긴 했겠죠. 어르신들 위주로 먼저 접종을 했고 저희 엄마 아빠도 맞았고 그러니까 좀 더 걱정은 덜 되더라고요. 도교육청은 이번 전면 등교 결정으로 학습 능력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경우 그 격차가 도시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면 등교를 통해서 학교가 교육력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겁니다. 교육부는 더딘 확산세, 높은 접종률 같은 조건을 갖추면 전면 등교 지역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PC방이나 노래방처럼 방역 대책 때문에 영업이 제한됐던 자영업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보상하지 않겠다는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영업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대신 업종별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야당의 반응까지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이 아닌 버팀목 자금처럼 지원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줘서 소급 적용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유흥업소, 노래방 등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24개 업종에 더해 여행, 공연, 교육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까지 적용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실제 받는 피해 소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과 소급 적용이라는 위헌 논란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엉터리법, 물타기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래의 손실만 보상한다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폐업에 내몰린 업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한단 말입니까? 민주당은 내일 손실보상법안을 심사하고 이번 달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3당의 반대로 파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피해 지원금 규모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유족이 피해자를 변호했던 공군 법무실 소속 변호사도 고소했습니다. 면담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돕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유족의 입장을 정다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공군 간부의 성추행과 은폐 의혹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중사의 시민 분향소. 군복을 입은 조문객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병사의 손편지가 남겨져 떠나간 이중사를 그리워합니다. 유족 측은 1년 전부터 성추행이 3차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군 간부 3명을 고소한 데 이어 책임을 방기한 국선 변호사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알려졌는데 저희가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있어서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이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일주일 만에 선임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A씨. 결혼과 신혼여행 등으로 이중사와 면담도 하지 않았고 전화통화도 선임 50일 뒤에야 처음 이뤄졌습니다. 이중사는 규정상 여성 법무관의 변호사로 배정받을 수 있었지만 유족 측은 공군 측이 따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국선 변호사 껴가지고 검사 알고 변호사 알고 재판 알고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성 법무관은 육군에 10명, 해군과 해병대에 3명, 공군엔 1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여성 법무관은 있지만 당시 소송을 맡을 수가 없어 남성 국선 변호사에 맡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의 핵심인 공군 20전투비행단을 뒤늦게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중사 성추행 사건을 알면서도 회유하거나 은폐했다고 유족 측이 고소한 노모 상사와 노모 준이의 주거지도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도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공군의 위상이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이 사퇴했죠. 같은 날 공군 간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집과 PC방을 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예천에 있는 16전투비행단. 지난달 28일 20대 간부 A씨는 휴무일을 맞아 수원에 있는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인근 지역을 벗어날 경우 부대장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A씨는 별도 보고 없이 지역을 이탈했습니다. 주말을 껴 수원에서 친구들과 만난 A씨는 술집과 PC방을 방문했습니다. 부대 복귀 후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민간 병원을 방문했지만 A씨는 부대에만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원 방문 시 만났던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씨의 거짓말은 들통났습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날은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일로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이 사실상 경질된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방역 지침에 따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대 대기가 원칙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공군 조사로 밝혀진 게 아닙니다.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제보로 드러난 겁니다. 페이스북에는 그 간부 탓에 밥 먹으러 못 나간다, 병사들은 가만히 있는데 간부들이 왜 이러는가 라는 누리꾼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공군이 방역법을 위반한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것도 상사의 강압에 5인 이상 회식 자리에 불려나갔다가 귀가하는 차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공군 제3훈련 비행단장은 간부들과 노마스크 축구를 했는데 당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어 10명 안팎이 참석한 음주 회식 등을 최소 17번이나 주최했지만 공군은 엄중 경고에 그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민주당 의원 12명이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투기 의심자로 분류됐습니다. 의원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파장이 큽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 등 모두 816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을 받는 민주당 의원은 6명, 가족이 투기 의심을 받는 의원은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6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산 사례도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상 비밀 이용의 경우는 지역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토지를 매입한 건 등이 있고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의 투기 의심을 받는 경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민주당의 요청을 받은 지 69일 만으로 권익위는 2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했지만 행정조사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투기 의심을 받는 12명을 특수본의 수사 대상으로 적시해 이첩하는 게 아닌 참고자료로 송부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연루자는 출당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오늘은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기 의혹이 더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자,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말라던 정부 인사들의 말이 참 무색하게 느껴지죠. 임대 사업자들은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할 상황입니다. 과거 임대 사업을 장려했던 정부가 졸지에 다주택자로 몰며 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 반년 안에 팔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의 빌라촌. 7년 전부터 이곳에서 5층 빌라 9가구 세를 놓으며 임대 사업을 해온 A씨.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장려했던 임대사업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면서 졸지에 다주택자가 됐고 생전 처음 종부세까지 내게 생겼습니다. 2,300만 원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세금 낼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마지막 임대 계약이 끝나고 6개월 안에 모든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국에 종부세 부담을 떠안고 건물 전체를 살 사람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나씩 쪼개 팔 경우 인기 없는 세대 처분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통으로 매각을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주택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없고 임대사업자 아니면 누가 지금 쉽게 사줄 수도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부터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말만 되풀이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보유한 물량은 아파트가 아니라 이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인데요. 이 정부가 시장에 내놓길 원하는 물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건을 내놨을 때 사갈 사람이, 제값 주고 사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제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버티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또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급격히 올릴 경우 다가구, 다세대 전월세도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현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핵심 중 하나가 태양광 산업인데요. 특히 서해안 쪽 간척 농지에 태양광 설비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벼농사를 짓던 임차 농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전남 목포, 영암, 무안군에 걸쳐 이어진 영산호 인근 간척 농지. 검은색 태양광 패널이 빽빽하게 설치됐습니다. 공중 촬영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규모입니다. 좁은 논두렁 양쪽 길을 따라 모두 한때는 곡식을 키워냈던 논밭이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판넬이 더 많이 깔려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로 늘어난 태양광이 농민들 땅으로 들어오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쟁점이 뭔지 현장으로 갑니다. 주민 300여 가구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던 전남 영암군 학산면. 논 주변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전봇대 세우는 거예요? 전봇대들이 수북히 쌓여 있고 포크레인은 논 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태양광 패널을 설치 중입니다. 저 패널들이 만들 전기를 내보내기 위한 전봇대들인 겁니다. 저희가 지금 400m 정도 오는 동안 전봇대가 한 50개 정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장님, 이게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 패널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전봇대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주민 셋 중 한 명은 논을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들. 지주들에게 그동안 1년에 3.3제곱미터당 1,000원씩을 줬는데 태양광 업체들이 지주들에게 최대 그 10배를 주겠다고 나서자 지주들은 임차 농민을 내쫓고 태양광 업체에게 땅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지주들은 환영합니다. 우리 자기 논 가진 사람들은 좋고 거기서 2,700을 줄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반대합니다.
저희는 농기계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들어선 게 의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시골 사람들은 약간 골머리고 이대로 가면은 농촌 사람은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태양광으로 다 해보면 어떻게. 태양광 설비가 농사에 방해를 준다고 호소합니다. 주변에 태양광이 들어서면 드론으로 차우장 못하니까. 근데 사방이 다 태양광으로 다 덮여있다. 열이 나서 작물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는 이 논에 물을 대는 농수로입니다. 보는 것처럼 깨끗한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반면 태양광 판넬을 설치한 지역은 어떨까요? 관리가 안 되니까 연대가 이제 다 내키는 거야, 이제. 간척 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진 건 지난 2019년 농지법 개정 때문입니다. 논 바닥 아래 60cm에서 30cm 지점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금 성분이 나오면 연매 농지로 판정받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태양광 설치를 신청한 간척 농지들의 95%가 가능 판정을 받았고 그 면적은 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여의도 8배 규모입니다. 살 수 있는 터전이 없어요, 터전이.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데. 이 농민들이 어디 가서 먹고 사냐 이거죠. 태양광 설치 규모는 지난해 최대 규모로 증가한 데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농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태양광 사업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밀려나는 주민들이 없도록 뭔가 해법이 마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소속 가수 BI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지망생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결국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적용한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과 관련해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한 걸로 판단한 겁니다. 지난 2016년 8월 당시 연예인 지망생은 가수 BI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 전 대표가 이 지망생에게 BI가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도록 했단 겁니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지망생을 미국으로 도피시키도록 지시한 범인 도피 교사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도피를 직접 지시한 걸로 지목된 지망생의 전 소속사 대표가 라인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해외 도피 중이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 전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협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양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가수 BI는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제인 LSD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뒤 아이돌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한 BI는 최근 솔로 앨범을 내고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60대 남성이 무자비한 주먹질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는 모습인데요.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꺼달라는 점주 요청에 화가 났기 때문이랍니다. 실내든 어디든 금연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편의점 구석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는 남성들. 실내에서 담배까지 피웁니다. 담배 냄새를 맡은 편의점주가 일행에게 다가가 주의를 줍니다.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점주를 향해 다가오는 남성. 점주의 목덜미를 잡고 뭐라 말하더니 때리기 시작합니다. 바닥에는 이미 침을 뱉어가지고 담배 꽁초가 몇 개 꺼져 있고 이미 그냥 나가시라고 나가만 주세요 했는데 말 건방지게 X게 한다면서 저쪽에서 바로 그냥 저를 담배를 꺼달라는 말에 화가 난 50대 남성이 점주를 폭행한 겁니다.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점주의 아버지도 편의점에 있었지만 남성은 가게 밖에서도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더니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일행이었던 또 다른 남성은 다음 날 찾아와 경찰에 왜 신고했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야 취소했어? 이러는 거예요. 20년 넘게 이 동네 생활하는데 너같이 X게 장사하는 아이는 못 봤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으면서 아픈 것보다 진짜 아버지한테 너무 죄스럽다. 부모님한테 못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창피하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남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지난달 대기업 네이버에서 근무하는 40대 직원이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이버 노동조합이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회사가 이 문제를 2년이나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개발부서의 책임자급 직원. 네이버 노동조합은 직원이 과도한 업무와 개발 담당 임원의 모욕적 언행에 시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노조 조사 결과 직원은 점심시간에도 일하며 최소한의 휴식 시간인 하루 1시간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임원으로부터 다른 팀원이 나가면 죽는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업무 지휘, 평가, 연봉, 인센티브, 스톡옵션, 보직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던 임원회의는 고인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직원은 동료들에게 힘든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임원과 미팅할 때마다 자신이 무능한 존재로 느껴지고 일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조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합니다. 2년 이상의 회사의 관련 절차나 기고를 통한 수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회사의 무책임한 방조와 묵인입니다. 해당 임원이 2년 전 네이버에 재입사한 이후 직원들은 꾸준히 폭언과 갑질을 한다며 임원의 행태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와 한성숙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인사위원회가 검증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노조는 사측에 재발방지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위반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폭등한 달걀 가격이 아직도 요지부동입니다.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 조류독감도 사실상 끝났고 달걀 수입 등 각종 대책도 꺼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달걀 코너입니다. 여전히 판매 수량을 달걀 한 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싼 가격을 보면 장바구니에 2개씩 담기도 합니다. 여기는 6,900원이니까 싸잖아. 지금 어때서 이것도 하루에 한 판 쓰냐 한 사람에 그러길래 사 먹은 거야. 오늘 조사된 전국 달걀의 평균 소매 가격은 7,500원. 1년 전과 비교하면 45% 뛰었고 한 달 전보다 2.5% 올라 폭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월 말 정부가 달걀 수입을 시작한 뒤 물량을 늘렸고 무관세 조치도 연장했지만 가격 안정 효과가 없습니다. 2배 이상은 올랐죠. 장볼 적엔 좀 부담되긴 했죠. 가격이. 옛날보다 금전적으로 지출이 많으니까. 아예 달걀 소비를 줄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보통은 5,000원, 6,000원 이래 있었는데 계란 2개 나고 1개 사는 거예요. 최근 농업관측본부는 이번 달 이후 달걀 생산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반신반의합니다. 이번 달 말쯤엔 좀 내린대요. 글쎄 계속 안 내렸으니까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는 2달째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종식됐지만 달걀 가격 상승세가 몇 달째 끝이 보이지 않다 보니 서민들의 시름만 깊어갑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돌파 감염,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 2주간의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걸 말하죠. 국내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9명인데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화이자에서만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오는 거냐 문의 있는데 알아봤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3주 뒤 2차 접종을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은 10일째에서 12주로 권고되죠. 이 때문에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 화이자는 166만 9천 명, 아스트라제네카는 61만 명인데요. 국내 돌파 감염이 화이자에서만 보고되는 건 접종 규모 차이라는 분석입니다. 완료 규모에 따른 차이일 뿐, 화이자 백신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해외
미국에서는 다른 백신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캐나다 온타리오주 보건당국 조사에서는 모더나에서도 돌파 감염이 보고됐죠. No vaccine is 100% efficacious or effective, which means that you will always see breakthrough infections regardless of the efficacy of your vaccine. 백신 효과가 100%가 아니고 개인에 따라 다르고 면역의 지속성 또 변이 바이러스 같은 여러 이유 때문인데요. 돌파 감염이 있다면 백신마저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주장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파 감염은 수두나 볼거리 또 독감에서도 확인되는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약 1억 명 중 돌파 감염 사례는 0.01%로 드물고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려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설명하는데요. 돌파 감염 때문에 백신이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나 특정 백신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제 불과 45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 또 악재가 터졌습니다. 올림픽 주최 측 고위 간부가 지하철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일본 언론들이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범석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역 승강장.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이곳으로 진입하는 열차와 50대 남성이 부딪혔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뒤에 숨졌습니다. 救急車と消防車のサイレンの音で何かあったなっていうことを感じました。 숨진 남성은 일본 올림픽위원회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모리야스시 격리부장이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열차는 오늘 오전 1시간 반가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 지하철 운영업체 측은 경찰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今日は全チームがちょっとグランドとことを固まっているのがちょっと詳しいですか？私どもちょっとそのあたりは一切情報。 올림픽 개최가 1년 연기되면서 주최 측이 떠안은 손실을 포함해 총 비용은 16조 원. 일본 언론들은 불투명한 예산 집행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사고가 회계 부정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반대하거나 연기를 희망하는 여론은 48%에서 83%에 달하고 자원봉사자 10,000명도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とにかく中止を決めて、そしてこれからかかる費用について、それは全てコロナ禍の対応に充てていくと。 45일밖에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 개막에 악재가 쌓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축구대표팀 골잡이 황의조는 요즘 팬들 사이에서 비디조라고 불리는데요. 눈이 부셨던 황의조의 골 세레머니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 주간 명장면에서 확인해 보시죠. 염정원 기자입니다. 대각선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넣은 황의조. 이재성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는데 좀 과장된 동작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 팬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빛 의조잖아요. 빛에 눈부셔서 손으로 눈을 가리는 세레머니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해봐. 아 이렇게? 오, 괜찮다. 같이 옆에서 나 이렇게 해줄게. 이제 세리머니도 쌍방향 시대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져서일까요? 프로야구 그라운드에 바다가 생각나는 멋진 플레이가 이어집니다. 타구를 뛰어올라 잡아내는 강진성. 물속으로 뛰어드는 돌고래가 따로 없습니다. 엄지척 최고의 수비입니다. 공을 향해 몸을 날리는 김상수. 떨어뜨린 공을 수영하듯 팔을 뒤로 뻗어 송구하고 시원한 호수비로 아웃을 만듭니다. 이번엔 이정우가 멋진 다이빙 캐치. 느리게 보니 자유형하듯 손목이 180도 꺾입니다. 몸을 날리는 시원한 수비에 거기까지 싹 가십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낮에 경주는 32.9도, 대구는 31.4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반면 비가 살짝 내린 중북부 지방은 서울이 22도 선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남부 할 것 없이 전국이 덥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28도로 오늘보다 6도나 더 오르겠고요. 대구도 33도로 무더웠던 오늘보다 2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도 30도를 넘나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는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이후로는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오후 한때 경기 북부에는 또다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모레 낮에는 서울이 31도까지 치솟아서 무척 덥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Because you're my intern. Well, I was gonna say intern/best friend. 영화에서 70대 노인은 인턴으로 들어와서 경륜과 소통으로 젊은 사장과 직원에게 큰 힘이 되고 본인도 행복해지죠. 우리 현실은 이런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멉니다. 70세 미만 노인 절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난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 80% 넘는 노인들은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Z세대 열풍이 주목받는 요즘 이 팍팍한 삶과 눈칫밥, 외로움으로 이 고단한 노인들도 챙겨봐야 할 듯 싶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누구나 늙는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